형민 씨, 선아 씨 부부가 다정하게 저녁 준비에 한창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요. 같은 회사에서 만나 6년간 연애를 이어오다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관심사가 비슷하고 취미도 같아 통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아까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그 뭐지? 가오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들은 여느 부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같이 살아보고 같이 지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아이를 갖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고자 하는 나름의 이제 생애 설계도 우리끼리 이제 잡은 게 있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때까지 하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면은 돌봐야 하는 시간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배우고 있는 비용 같은 것도 육아비에 또는 교육비에 그렇게 들어갈 거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은 삶의 가치와 중심을 자신들에게 맞추며 자아 개발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발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굽이 있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우 씨.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졸업을 한 후 고향인 울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학을 전공한 지우 씨는 평소 결혼 생각이 없는 선배들을 많이 봐온 데다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아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일단 저는 혼자 살면서 저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제 삶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혼을 꿈꾸게 됐고, 그 자체가 그렇게 외롭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이제 먼저 저보다 결혼을 한 언니를 봤을 때 자기만의 삶이 조금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한테 매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을 키우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언니만의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나를 되게 소중하고 좀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비혼을 좀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런 점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좀 여성 공동체들에게도 좀 많이 비춰지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런 비혼 커뮤니티 같은 거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은 그렇게 외롭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출생하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의 자연증 감수는 매년 하락해 올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출생률 하락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신입생이 적은 초등학교는 통폐합되거나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외지로 떠나는 고3 졸업생들도 울산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올해 울산의 4년제 대학 진학자의 경우 울산에 입학하는 학생 수보다 외주로 나가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로 유학 가는 것은 나은 환경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졸업 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울산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울산이 고향인 세인 씨는 4년 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방학 동안 울산에 내려와 희망직종 관련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요. 졸업을 앞둔 그에게 직장을 어디에 구할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똑같은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일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제 개인 여가 시간을 잘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제가 뭐 보고 싶은 공연이라든지 콘서트 이런 문화생활을 잘 즐길 수 있는 반면에 울산에서는 그런 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교통시설도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비해 인구가 적은 울산은 노선이 많지 않은 데다 배차 간격도 길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이런 점은 활동성 높은 청년들이 울산을 다시 찾기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더군다나 문화 인프라 역시 서울 생활을 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만일 직장을 울산에서 구한다면 계속 머무르지 않을까요? 뭐 울산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면 울산에서 일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직 시도를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문화와 여가 생활은 삶의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울산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이것만의 문제일까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승현 씨. 그는 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마친 후 처음에는 부모님이 살던 울산에서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맡겼던 거랑 제가 바로 가져가는 거 말고 퀵으로 보내려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되지 않아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단을 구하기 위해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시장을 둘러보러 다녔지만 유행에 뒤처진 데다 종류도 많지 않아 서울에 재료를 사러 갈 일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이동 비용들이 제품 원가에 영향을 미쳐 결국 사업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선택한 건 재료를 구하는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여러 다른 지방에서도 뭐 샘플을 제작할 만한 곳이라거나 뭐 의상을 아예 판매용 의상을 제작해 줄 만한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나라는 서울 쪽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 공장이나 샘플실들이. 그래서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아, 서울로 가긴 가야겠구나. 왜냐면 제가 몇 번씩 이렇게 이동을 해보니까 시간이라던가 금전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지방에서 이동하려면. 창업에 도움될 만한 인프라들이 잘 갖춰진 수도권과 달리 울산은 창업 여건들이 뒷받침되지 못했는데요. 부모님이 계신 울산에 머무르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를 서울로 향하게 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두껍잖아요. 서울에서 2달 동안 일을 해보니까 확실히 편하기도 했고 또 다른 즐길 거리들도 많으니까 더 좋았는데 만약에 일적인 게 울산에서 해결이 된다고 해도 제가 이 2달 동안 겪어본 서울에서의 어떤 즐길 거리들, 먹을 거리들, 문화적인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다시 내려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풍성한 문화 혜택과 화려하고 멋진 생활. 많은 것들이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청년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부추깁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인구는 3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 중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울산의 한 열교환기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성훈 씨. 이곳에서 일을 한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훈 씨는 올해 2월에 결혼을 한 새신랑인데요. 아내 역시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일을 마친 뒤 퇴근을 하는 성훈 씨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울산이 아닌 양산. 최근 몇 년 사이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울산 인근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울산 쪽에 구하려고 집을 알아봤더니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 형편에 맞게 하려고 하기에는 뭐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았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어서 뭐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양산 쪽이 그래도 울산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의 가격에 뭐 괜찮은 신축을 구할 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있는 온양 주변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 데다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이곳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이 뭐 큰 마트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걸 따졌을 때 조금 열악하다는 걸 많이 느껴져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울산 인근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양산 동부 지역이나 기장의 정관과 일광읍, 경주 외동읍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신규로 들어선 곳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자들의 인구 유출도 한 원인입니다. 1955년부터 74년 사이에 연 100만 명 이상 태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불꽃 성장을 일으킨 주역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요. 울산에서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향으로 가거나 타지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 울산을 떠난 이들은 최근 5년간 8천 명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세대별로 울산을 빠져나간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은 울산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인구는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10,000명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토대로 30년 뒤 울산 인구를 예측해보면 약 30만 명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25세부터 59세까지 일하는 생산 연령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때는 100만 명을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며 2021년 기준 26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은 1.0 이하로 낮아져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가임기 여성을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눈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5 이하인 지역, 즉 앞으로 사람이 살지 않게 될 지자체도 무려 113곳에 달합니다. 이 추세라면 2100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3천만 명 이상 줄어든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은 점점 앞당겨질 겁니다.
이런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는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과 노력에 따라 소멸의 시간을 조금 늦추거나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경북 의성군에는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보면 이런 빈집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성은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근대 한 50년간의 발전의 그 명암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인 것 같아요. 70년대만 해도 인구가 17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 굉장히 큰 곳이었죠. 군 지역 중에서도. 그런데 그게 뭐 한 90년대 이후로 그 10만 미만으로 떨어져서 현재는 지금 5만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2020년 정도 되면 지금 5만 1,000명 정도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과 더불어서 인구의 그 도농간 그 유출입에 의해서 이제 농어촌 지역이 쇠퇴하는 그 선두에 있었던 곳이고,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의성은 안개면이라는 지역을 택해 정책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의 이름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개면 일원에 일자리와 주거단지, 교육과 의료센터를 만들거나 앞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의성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약 1,2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이 사업의 대상은 청년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의성이 고령화율이 전국 1위입니다. 작년 2021년 말 현재 의성의 고령화율이 43.1%예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총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구 총량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인구의 질적 구성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의성을 위해서는 청년 인구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출발지는 여관을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장기간 비어있던 곳을 1층은 카페로, 2층은 숙박시설로 꾸며 도시 청년들의 의성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거점 공간으로 이용 중입니다. 청춘구 행복동이라는 프로그램은 도시 청년들이 2달 정도 의성에 살면서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는 일종의 정착 실험입니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다양한 체험들을 해봅니다.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좀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도시에서 내가 지쳤던 모습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새로운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게끔 시골에서의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이후에는 의성군에 같이 남아서 뭐 창업도 하고 새로운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공간은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은 우체국을 개조해 만든 식당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 사장인 학정 씨. 정착한 지는 2년이 됐습니다. 그 역시 도시 청년 유입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도 늘 창업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었으나 도시에서의 창업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를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막상 여기서 한 10주 정도 살아보니까 내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많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펼치기에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 그다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 뭐 용기만 있었으면 뭐든 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런데
대도시에 차린 식당도 잘 되지 않는 게 요즘 현실인데요. 시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에서 식당도 하고 있지만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음식들을 활용한 밀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클라우드 펀딩도 이제 성공을 했고 이후에는 온라인 그런 유통 사이트에 입점을 해서 판매할 예정이기도 해요. 마을엔 예술 공간으로 이용되는 미술관도 하나 생겼습니다.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한 곳인데요. 일부는 그대로 살려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관장이자 화가인 현주 씨 역시 청년 창업 지원을 받아 정착했는데요. 하지만 지원금을 받아 창업한 후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들이 생기면서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오는 시선들도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너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 곧 가겠지. 근데 사실 저는 여기 이제 안개미술관 개관하려고 저 나름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리모델링도 심사숙고해서 했고, 저 나름으로 이제 작업 공간도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꾸며놨는데, 제가 사라져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성에 계속 머무를 생각이에요. 의성군이 지난 3년 동안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주거지와 스마트 농업단지, 각종 복지시설 등에 투입한 돈은 약 1,200억 원. 그럼에도 지금까지 유입된 청년은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이제 이 사업이 가령 시행한 지가 뭐 5년이나 혹은 10년이나 되어서 들어온 청년들이 지역에 그대로 정착에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는 뭐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년 남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막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내 최초로 시도된 의성군의 청년 유입 종합 지원 프로젝트. 이곳의 인구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한 지역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충북 진천입니다. 지난 7월 진천 덕산읍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읍 승격 3주년을 기념하고 인구 3만 돌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의미 있는 음악회입니다. 진천구는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1위 지역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입지 덕분인데요. 수도권 규제를 피해 내려온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증가한 진천군이 지난 6년 동안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규모는 무려 6조 원에 이릅니다. 우량 기업이 이제 진천으로 이제 둥지를 틀면서 저희가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한 13,000명 정도 되고 또 이를 기반해서 이제 인구가 또 모이고. 인구 증가에는 혁신도시도 한몫을 했습니다. 바로 옆 지역인 음성과 진천에 세워진 충북혁신도시에는 총 11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두 지역에 절반씩 나눠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음성과 달리 꾸준히 늘고 있는 진천. 혁신도시 유치 당시 음성은 상업지를, 진천은 주거지를 택한 것이 갈림길이 됐습니다.
상업지역 대신 주거지와 정주 인프라를 마련한 것이 큰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들이 거의 3,000세대 정도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이제 진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000세대 정도가 현재 예정돼 있고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다 이제 완료가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성 쪽에 먼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들도 이제 노후화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반면에 진천 쪽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신축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서도 음성에서 진천 쪽으로 이동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쪽 같은 경우에 공실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진천으로 들어오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두 자녀를 둔 진희 씨, 주리 씨 부부는 5년 전 전주에서 올라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몇 해 동안 살아본 가족들은 도시에서 살 때보다 교통과 대형 마트 같은 정주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육아와 교육을 뒷받침해줄 환경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나 아이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간, 뭐 서점 같은 것도 없고요. 아까 큰 병원도 없고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가 교육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커갈수록 인근 대도시로 교육을 위해 빠져나가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 이탈을 막는 데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도 그 2세 정도가 젊어요. 혁신도시가 한 32.2세 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몇 년 뒤에면은 소방병원도 이제 개원할 예정이고 또 인구수에 맞춰서 또 개원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증가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파트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치우친 신축 아파트를 원도심에도 지어 인구를 원도심 쪽으로 유입하기 위해서입니다. 2028년까지 한 2만여 세대를 뭐 덕산은 또 저희 이제 원도심지 진천은 이렇게 공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택 수요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수도권과 가까워지면서 마주할 인구 유출과 낙후된 원도심으로의 인구 유입. 앞으로 진천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일본. 일본의 여러 지방 도시들은 지금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인구가 증가해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후쿠이현에 있는 사바이시입니다. 인구가 7만 명인 사바이시는 안경의 도시란 별칭이 붙은 곳입니다. 예부터 척박한 환경으로 많이 낙후돼 있었는데요. 마을을 살릴 대안으로 안경 산업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일본 안경테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도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바이시가 또 한 번 이목을 끈 건 바로 인구 때문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 젊은 여성들이 모이고 이주를 통해 들어온 이들이 연평균 200~300명씩 늘어난 겁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는
지자체의 노력이 컸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이들이 늘면서 세대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시는 이들을 정책 제안에도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公益的なまちづくりですね、それを自分たちで考えていただいて、それを市へ提案をしていただく、そういった市民の皆さんの声をまちづくりに積極的に生かしていくというのは、そこの鯖江のならではのまちづくりというか行政運営のやり方だと思ってます。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통해 인구 유입을 꾀하는 전략.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민간 단체도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인 타케베 씨는 사바이 출신으로 유학 후에 다시 돌아온 유턴형 인재입니다. 그는 매년 이색적인 행사를 열어 타 지역 청년들을 불러 모읍니다. 鯖江市地域活性化プランコンテストっていうのを2008年から開催しています。市長やりませんかというキャッチコピーでずっとや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全国の、日本各地全国の大学生が鯖江に来て鯖江を活性化させるという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毎回書類選考と面接選考とやって、それを突破した学生だけが鯖江に来ることができて、鯖江で2泊3日の合宿をやってます。 사바이를 외부에 널리 알린 이 콘테스트는 벌써 1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통해 도시를 젊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마을 이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요코이 씨 역시 이 콘테스트의 참가자였습니다. こっちに来たきっかけは去年のプランコンテストに参加して鯖江っていう町を知り、ここに、市民側の方になってみたいなと思ったからです。で、こっちに来て1ヶ月経ってみてまだ正直ちょっとドタバタはしているんですけど、皆さん温かく迎えてくださっているので、すごい 寂しい思いも特になく楽しくやれているかなという感じです。はい。 늦은 오후 사바이 시청 앞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 이들은 무슨 일로 시청을 찾아온 걸까요? 彼女たちは鯖江市役所 JK 課っていうグループのメンバーで、本当に普通の女子高校生なんですけども、その鯖江市のまちづくり、鯖江市をこんな風にしたら面白くなる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アイデアを出し合って実行していくっていうグループのメンバーです。 여고생들 역시 지역을 이끄는 주체로 적극 활약합니다. 이런 참여를 통해 고향에 애착을 갖게 된 여학생들은 훗날 마을의 일원으로 남게 돼 인구 이탈을 막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鯖江市にいたいなと思ってます。で、そうまた機会があったら県外とか行ってまうけど、後々鯖江には戻って帰りたい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ます。 사바이시의 이런 정책은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듭니다. 이들이 바로 인구 감소를 막는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인구 20만의 도시 나가레야마. 도쿄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은 전형적인 배드타운입니다. 5년 연속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한 곳인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늘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나가레야마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쿄에 일자리를 두고
이곳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이사를 오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젊은 부부의 마음을 움직인 건 이 문구. 엄마가 된다면 나가레야마시에서. 시의 마케팅팀은 이 문구를 바탕으로 각종 육아 혜택과 다양한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나가레야마를 도쿄 전역에 홍보했습니다. まだ共働きなので働きながら働きながら子育てができるっていう環境づくりっていうのをまず注力したので、保育園の新設増設、あとは送迎保育ステーションの設置、あとはその教育環境の整備ということで英語教育の充実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ことに取り組みました。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육아시설에 신경 쓴 결과 10년 전 17곳이었던 보육원이 100여 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편의점 숫자보다 많은데요. 아동수 역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육아 지원 이벤트들도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레야마에서 더욱 주목해 볼 만한 곳은 전철역 옆에 자리한 이곳입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 아침 시간. 아이들 손을 잡은 부모들이 건물 안으로 하나둘 들어섭니다. 얼핏 보면 어린이집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도쿄로 가는 전철을 바로 탈 수 있는 보육 스테이션입니다. 등원 시간이 되면 아이를 데리러 각 어린이집에서 온 버스들이 이곳에 와 있는데요. 시의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직접 가서 아이들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후가 되면 각 어린이집에서 다시 차로 이곳에 데려다 주는데요. 부모들은 퇴근길 전철역에서 내려 아이들을 바로 데려가면 됩니다. 퇴근이 늦은 부모들이 요청하면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줍니다. 이 보육 스테이션 정책은 시간적인 효율성은 물론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인기가 좋습니다. 1日100円で1ヶ月どれだけ使っても2000円になってます。で現在登録自体は80名弱ぐらいおりまして、毎日の利用はだいたい40人とかぐらいのお子様が使ってます。 4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마타 씨 부부. 결혼한 지 5년이 된 부부는 도쿄로 출퇴근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육아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도움이 된 건 바로 육아 커뮤니티였습니다. 낯선 도시로 이사 온 이들에게 커뮤니티는 큰 힘이 됐습니다. 子供が生まれた時から手厚いサービスがあって、赤ちゃん向け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子育て支援サービスが充実していたりだとか、あとママコミュニティがたくさんあったりして、楽しく育児をする場が流山市にはあると思っています。 처음 이사 온 곳에서 자기 일처럼 챙겨주는 육아 커뮤니티는 든든한 가족과 같습니다. 나가레야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부 둘만의 일이 아닌 도시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 유지 방식이 계속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これからだからもう右肩上がりの成長っていうのはやはり日本全体でも厳しいとは思いますので、地方も人口を増やしますっていう建前で計画を作るんじゃなくて、人口はまあ維持かちょっとずつ減ってはいくんだけれども、その町の特色に合った人たちを主役にしてって、でその方たちがこの町やっぱり住んでよかったな、この町を支えていきたいなって思うような仕組みや事業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大事だと思っていて、こう支持されるようなそういう政策とか事業をや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一つのヒントになるかなと思います。 여러 정책들의 시도. 그러나 쉽게 늘지 않는 인구. 이제 일본은 새로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 강국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베트남. 인구가 1억에 조금 못 미치는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령별로 인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수십 년 동안 두 아이 낳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입니다. 매년 13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베트남은 지난 20년 동안 아이를 2명을 낳았어요. 이제 학계 출산율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0.82 됐는데 베트남은 지난 20년 동안 학계 출산율이 2.0에서 2.1 사이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2명이 만나서 2명을 낳은 거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하지만 호치민,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리면서 인구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같이 도시로 몰린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즐기고 아이 낳기를 꺼려하면서 출산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2.0 이상이던 합계 출산율이 대도시에서는 1.5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모습이 한국이 걸어온 길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된 베트남은 새로운 인구 정책을 모색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 제6차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가족계획을 인구 정책의 중심에 놓지 않고 줄어드는 인구에 대비하는 시각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선택한 인구 적응 정책입니다. 더 많이 아이가 낳는 거를 원하겠지만 그게 완화 정책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줄어들게 된 거, 그 상황 속에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변화를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적응 정책을 적절히 써야만 한다. 인구를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고 바꿔 나가면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발전에 영향을 주느냐로 시각을 확 전환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서도 배워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미래 예측을 통해 인구가 줄어들 것을 알고 지금의 산업 구조로는 앞으로 경제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베트남. 변해가는 미래에 맞춘 특단의 인구 정책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고 다시 한번 경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한때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여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베트남은 이제 다른 나라보다 한 발 빠르게 새로운 인구 정책을 준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미 인구는 이렇게 되었으니 정해진 미래가 오고 있으면 이 정해진 미래는 인구에 의거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미 30년 전에, 이미 20년 전에 예상이 다 가능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만 한다. 그거를 베트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인구 정책에서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울산은 노동력에 기반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인구가 줄어들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지금.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지금 뭐 울산이 늦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나가느냐가 중요하고 그 준비를 잘만 하면 울산시가 오히려 이거를 잘 적응해내고 고령화되는 거를 기정사실로 놓고 거기서 새로운 울산을 만들려고 기획을 하시면 그러면 울산도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어둠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밝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여러 정책과 함께 감소하는 인구 규모에 맞춰 울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예측해 나가며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더 단단히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